독서는 단순한 활동이 아니라 우리를 다른 세계로 이끌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드는 특별한 경험이라고 합니다. 말하기 전에 생각하고 생각하기 전에 먼저 책을 읽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과거로의 여행과 미래로의 여행을 함께하면 어떨까요? 그 여행을 책 속의 달봉이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책을 다 읽어드리는 책 속의 달봉이입니다. 그 사람을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 결정적인 요소는 바로 외모일 것이다. 정치인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대중에게 늘 모습을 드러내고 평가받아야 하는 정치인에게 외모는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이다. 2008년 미국 대선에서 정치 신인 버락 오바마 후보가 사선 상원 의원인 존 맥케인을 물리친데도 매력적인 외모가 한몫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지금은 이미지가 현실을 압도하는 시대이다. 이러한 매력적인 외모와는 거리가 먼 정치인이 있다면 단연 영국 총리를 2번이나 지낸 윈스턴 처칠이다. 그는 160cm를 겨우 넘는 단신에 뚱뚱하고 등이 굽었고 대머리였다. 목은 거의 안 보이고 입술도 너무 얇아 마치 없는 것 같았다. 20세기 영국 정치사에 유일하게 귀족의 혈통을 이어받은 총리였지만 외모만은 결코 귀족적이지 않았다. 신사도와 제임스 본드의 고향인 영국인의 관점에서 볼 때 처칠은 보통 남자만큼의 매력도 갖추지 못한 인물이었다. 그러나 남자의 매력이란 때로 이 같은 외모의 열등함을 뛰어넘을 수도 있는 모양이다. 1940년부터 1945년까지 또다시 1951년부터 1955년까지도와 9년간 영국 총리를 역임한 윈스턴 처칠은 가장 성공한 총리이자 가장 위대한 영국인으로 역사에 기록되어 있다. 왜 영국인들은 이 땅딸막한 신사, 나비 넥타이를 메고 시가를 피우며 승리의 V자를 그리는 단신의 남자에게 왜 열광하는 것일까? 처칠은 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와 나치스에 맞선 최후의 지도자였다. 전 유럽을 무릎 꿇게 만들었던 히틀러도 무모할 정도의 용기와 고집으로 똘똘 뭉친 이 남자는 어쩌지 못했다. 그럼 윈스턴 처칠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자. 첫 번째 이야기. 내가 바칠 수 있는 것은 피와 땀과 노고 그리고 눈물뿐이다. 1940년 5월 9일 오후 흔히 빅벤으로 불리는 템스 강변의 국회의사당에 집권당인 보수당의 핵심 인물이 모였다. 참석자는 네빌 체인벌린 총리, 에드워드 할리팩스 외무장관, 윈스턴 처칠 해군 장관, 그리고 데이비드 마게손 보수당 원내 총무였다. 네 남자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무거웠다. 이들은 중대한 결단을 해야 하는 처지였다. 이날의 결정으로 인해 영국의 아니 유럽의 운명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체인벌린 총리는 이미 총리직에서 물러난 상태였다. 이틀 전인 5월 7일, 체인벌린은 나치 독일이 노르웨이를 침공하는 것을 막지 못한 책임을 지고 보수당수 자리에서 물러났던 것이다. 영국은 이미 1939년 독일에 선전포고를 했지만 독일과 협상을 벌여 전면전만은 피하자는 것이 체인벌린 내각의 전략이었다. 그러나 이 협상의 결과는 대책 없는 양보 또 양보뿐이었다. 러시아는 독일과 불가침 조약을 맺은 상태였고 바다 건너 미국은 물자는 지원해도 참전을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유일한 동맹국 프랑스마저 굴욕적인 휴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제 영국은 독일의 속국이 되느냐 아니면 맞서 싸우느냐를 선택해야 했다. 처칠은 보수당원으로 하원에 입성했는데 1904년 자유당으로 당적을 바꾸었다가 1924년 다시 보수당에 복귀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보수당원들은 처칠을 배신자로 낙인 찍은 지 오래되었다. 결정적으로 처칠은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자기 중심적 스타일이라 토론과 합의를 중시하는 영국식 의회 민주주의에 잘 적응하지 못했다. 총리인 체인벌린조차 천국의 즐거움을 다 주어도 처칠과 같은 내각에 있고 싶지는 않다고 공공연히 말할 정도였다. 아무튼 1940년 5월 9일 회동에서 처칠이 주장한 말의 의미는 분명했다. 그 자신이 총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체인벌린에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영국 의회의 관례에 따라 체인벌린은 국왕 조지 6세에게 처칠의 총리 임명을 청원했다. 조지 6세 역시 체인벌린 못지않게 처칠을 싫어했다. 조지 6세는 사랑을 위해 왕위를 버린 윈저공 에드워드 8세의 동생으로 에드워드 8세의 양위로 1936년 왕이 된 인물이다. 그런데 당시 스탠리 볼드윈 총리를 비롯한 전 내각이 조지 6세의 즉위를 찬성했지만 오직 처칠만은 에드워드 8세의 양위를 끝까지 반대했던 것이다. 양위가 결정된 후에도 처칠은 에드워드 8세 양위 연설문 작성을 돕는 등 물러나는 왕에게 충성을 다했다. 그러니 조지 6세와 그 왕비 엘리자베스가 처칠을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1940년 5월 10일 윈스턴 처칠은 전시 영국 내각의 수장이 되었다. 총리가 된 후 처칠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자신을 총리를 만들어준 체인벌린에게 감사 편지를 쓰는 것이었다. 그는 마음속 깊이 총리가 되기를 원했고 영국이 처한 난관을 뚫을 수 있는 사람은 자신밖에 없다고 확신했다. 그리하여 5월 12일 하원에 출석한 처칠은 역사에 길이 남은 연설을 했다. 제가 국민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피와 노고 땀과 눈물뿐입니다. 여러분은 제게 물을 것입니다. 우리의 정책이 무엇이냐고. 저는 대답하겠습니다. 맞서 싸우는 것이라고. 바다와 땅과 하늘에서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능력을 동원해 싸우는 것이 우리의 정책입니다. 여러분은 또한 물을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무엇이냐고. 저는 한마디로 대답하겠습니다. 승리라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승리하는 것뿐이라고 말입니다. 승리에 대한 불굴의 의지를 피력한 처칠의 연설은 성과 없이 협상과 계속되는 패배에 지쳐있던 의원들을 감동시키고도 남았습니다. 하원은 만장일치로 그의 총리 임명을 가결했습니다. 처칠은 곧 보수당과 노동당 인사를 막론한 거국 내각을 구성했다. 부총리에는 노동당 수인 클레멘트 예틀리가 임명되었고 처칠 본인이 총리와 함께 국방장관 해군장관을 겸했다. 처칠은 국정을 다스릴 수 있는 정권과 영국의 운명을 자신의 손아귀에 거머쥔 것이다. 그러나 그 운명은 말 그대로 바람 앞에 등불 같았다. 나치스의 영국 본토 공습이 임박했던 것이다. 처칠을 비롯한 전시 내각은 1940년 10월부터 나치스의 공군을 피해 이 지하 벙커에서 생활하면서 전쟁을 지휘했다. 원래 겁이 없었던 처칠은 이런 곳에 숨어서 전쟁을 지휘해야 하느냐며 탐탁치 않아 했지만 1940년 10월 15일 독일 전투기가 다운인가 10번지를 정확하게 폭격하자 지하 벙커로 옮길 수밖에 없었다. 이곳에서 처칠은 작전회의를 숱하게 주재하고 대서양 건너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과 밀담을 주고받았으며 새벽 5시까지 전황 보고를 받고 연설문을 썼다. 나치스는 이 비밀 벙커의 존재를 끝까지 알지 못했다. 1940년 9월 11일 독일 공군기가 최초로 런던을 공습한 지 나흘 후 처칠이 BBC 라디오를 통해 전 영국인들에게 했던 연설이다. 신사숙녀 여러분, 윈스턴 처칠의 연설입니다. 6시 15가 울리고 BBC 방송 아나운서의 소개가 끝나자 처칠이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연설한다. 감정이 실린 열띤 음성이 아닌 건조하고 침착한 음성이다. 처칠은 공포에 질린 영국인들에게 현재의 현황이 아주 불리하고 영국이 나치스에 홀로 맞선 대가로 많은 것을 잃게 될 것이며 국가 자체가 일촉즉발의 위기에 처해 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우리는 다음 주를 영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기로 간주해야 할 것입니다. 드레이크 경이 최후의 결전을 앞두고 넬슨 제독이 나폴레옹의 군대와 대치하던 그 며칠과 같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상황은 과거 어느 때보다 인류의 생명과 미래, 문명에 대해 더 크고 더 치명적인 결과를 몰고 올 것입니다. 앞으로 1000년간 대영 제국과 영연방이 지속된다면 사람들은 지금 이때야말로 가장 좋았던 시절이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공습의 공포에 질린 채 숨죽여 라디오를 듣고 있던 런던 시민들에게
처칠의 연설은 마법처럼 작용했습니다. 런던 시민들은 이후 4만 3천여 명의 사상자를 내고 전 시민의 4분의 1일 집을 잃었던 9개월간의 대공습을 의연하게 버텼고 영국 공군은 나치스의 공격을 막아냈다. 처칠은 소수의 손에 이토록 많은 사람들의 운명이 걸려 있었던 적은 일찍이 없었다며 영국 공군의 응전을 치하했다. 예상외로 끈질긴 영국 공군의 저항에 부딪힌 독일은 영국 본토를 침략한다는 계획을 단념할 수밖에 없었다. 독일 공군이 공습을 멈추지 않았다면 수적으로 열세인 영국 공군은 결국 무너졌을지도 모른다. 처칠은 여느 총리와는 달리 비서의 손을 거치지 않고 모든 연설문을 직접 쓴다. 그는 전시내각의 방에서 혼자 새벽까지 연설문을 쓴 후 꾸벅꾸벅 졸고 있는 비서관에게 연설문을 건네주고 잠에 빠져들곤 했다. 처칠은 학창시절 수학과 라틴어에서 구제불능의 낙제생이었다. 그는 명문 헤로우 스쿨을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수학과 라틴어 때문에 삼수 끝에 육군사관학교에 그것도 성적이 안 되어 보병과가 아닌 기병과에 간신히 입학할 수 있었다. 그 대신 처칠은 영어와 역사에는 뛰어난 자질을 보였다. 그는 에드워드 기본의 로마 제국 쇠망사를 무척 좋아했고 영어 사용 국민들의 역사, 2차 세계대전 회고록 등 20여 권에 이르는 역사서를 직접 집필하기도 했다. 사실 처칠의 진짜 직업은 정치인이나 총리, 하원의원이 아닌 작가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는 30대에 이미 인쇄와 강연 수입으로 연유억 원을 벌어들인 스타급 작가였다. 처칠은 평생 동안 하루에 8개의 시가를 피우고 최고급 와인을 마시며 영국 남부 차트웰의 고급 저택을 짓는 등 사치스러운 생활을 영위했는데 그것은 그가 귀족 집안의 자제여서가 아니라 20여 권의 저서에서 나오는 인쇄 수입이 두둑했기 때문이다. 처칠의 아버지인 랜돌프 처칠은 총리 물망에 오를 만큼 뛰어난 정치가이긴 했지만 일찍 사망하는 바람에 장남인 윈스턴에게 거의 유산을 남기지 못했다. 더구나 처칠의 어머니인 제니 제롬은 미국 백만장자의 딸답게 씀씀이가 해펐다. 그래서 처칠은 사관학교를 졸업한 후 늘 쪼들리는 생활을 했고 부족한 용돈을 벌기 위해 부업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다. 그리고 자신의 말처럼 평생 먹고 살 돈을 혀와 펜으로 벌었다. 처칠이 20대에 하원의원에 당선되고 30대에 입각할 수 있었던 것도 뛰어난 글솜씨 덕분이었다. 사관학교를 졸업한 처칠은 짧은 장교 생활을 접고 모닝포스트의 기자가 되었다. 1899년 보어전쟁의 종군 특파원으로 파견된 처칠은 탈선한 열차에서 부상병을 구하려다 포로가 된 적이 있다. 그는 한 달 만에 포로 수용소를 탈출해 이듬해 7월 영국으로 귀환했는데 그 당시의 경험을 드라마틱한 종군기로 연재하여 일약 전국적인 스타로 떠올랐던 것이다. 사선을 넘나든 보어전쟁의 경험은 처칠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비명행사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묘한 확신을 주었다. 정말로 그는 1차, 2차 세계대전에서 숱하게 전장을 누비고 다녔지만 늘 무사히 돌아오곤 했다. 뛰어난 작가였던 처칠의 펜 끝에서 국민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것은 피와 노고 그리고 땀과 눈물뿐입니다. 만약 이 나라의 장구한 역사가 끝나는 불행한 사태가 일어난다면 그것은 우리들 각자가 자신의 피에 질식해서 쓰러진 후의 일일 것이며 우리는 바다와 하늘에서 강과 항구에서 들판과 시가지와 언덕에서 끝까지 싸울 것이며 항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같은 명연설들이 쏟아져 나왔고 그 연설들은 마법처럼 영국인들을 일으켜 세웠다.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의 말처럼 처칠은 영어를 동원해서 전투에 내보냈던 것이었다. 지금도 영국인들은 4만 3천여 명의 민간인 사상자를 낸 1940년부터 1941년까지의 런던 대공습 기간을 처칠의 말대로 가장 좋았던 날이라고 부르고 있으니 그의 마법은 반세기를 넘어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셈이다. 역사학자인 앤드류 로버츠의 지적대로 처칠의 연설에는 우리는 승리할 것이며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는 결의는 가득하나
어떤 방식으로 히틀러와 싸워 이길 것이라는 구체적인 설명은 들어있지 않다. 처칠은 영국의 힘만으로는 독일을 물리칠 수 없고 미국과 소련이 참전해야만 전쟁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총리가 된 1940년 5월부터 미국이 참전한 이듬해 12월까지 무려 19개월 동안 그 자신도 확신할 수 없는 승리를 장담하며 전쟁을 이끌어 나갔던 것이다. 당시 미국은 처칠에 대해 별로 좋지 않은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주영 미국 대사였던 조지프 케네디는 처칠에 대해 음흉하고 속을 알 수 없는 인물이라고 본국에 보고했다. 그러나 케네디 대사의 판단은 사실과 달랐다. 처칠은 참전에 미지근한 태도를 보이는 미국을 설득하기 위해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1000통이 넘는 편지를 썼다. 진주만 폭격 이후에는 만약 미국이 일본의 공격을 받는다면 영국은 1시간 이내에 참전할 것이라고 선언하는 등 모든 외교적 수단을 다 동원하기도 했다. 결국 루스벨트 대통령은 처칠에게 믿음을 갖게 되었고 두 사람은 양국 정상이기 이전에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 소련은 그해 6월부터 상호 불가침 조약을 어기고 침공해온 독일과 전쟁을 벌이고 있었다. 두 번째 이야기. 영원한 장난꾸러기, 그리고 진정한 승부사 윈스턴 처칠. 객관적으로 보면 처칠이 남성적인 매력의 소유자였다고 할 수는 없다. 유서 깊은 말보로 공작 가문의 후손이기도 했지만 그에게는 물려받은 유산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희한하게도 처칠은 1908년 영국 최고의 신부감으로 꼽히던 미모의 클레멘타인 호치에와 결혼했다. 이들의 결혼은 이에 영국 사격의 최대의 화제거리가 되었다고 한다. 스코틀랜드 귀족의 딸인 클레멘타인은 이후 처칠에게 반려자 이상의 정치적 동지이자 안식처, 최고의 친구였고 일남 사녀를 낳으며 해로했다. 이 점만 보아도 처칠에게 평균 이하의 외모를 극복할 만한 특별한 매력이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처칠이 가진 매력의 본질은 늘 장난꾸러기 소년이었다는 데 있다. 처칠은 현실을 냉정하게 판단하는 차가운 이성을 가진 동시에 멈추지 않는 호기심과 못 말리는 엉뚱함으로 똘똘 뭉쳐 있었다. 이 장난꾸러기 소년의 기질은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수그러들지 않았다. 런던 이스트엔드에서 부서진 집과 거리를 보며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우는가 하면 공습 중에 런던 동물원의 동물들이 놀라지 않도록 하라는 특별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군대에 맥주를 지급할 때는 후방보다 전방 병사에게 먼저 지급해야 한다는 당부를 했다. 그는 해군 장관으로 재직하던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참호에서 달릴 수 있는 전차, 즉 탱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탱크를 개발했다. 이처럼 좌충우돌한 성향이 과묵하고 진지한 영국 사회에서 쉽사리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처칠이 정신병 유전자를 물려받았다거나 알코올 중독 환자라는 소문은 의회에 끈질기게 나돌았다. 평생 처칠과 정치를 같이 했던 로이드 조지는 처칠을 잘 운전하다 갑자기 낭떠러지로 차를 몰아가는 운전수에 비유했다. 심지어 처칠의 든든한 지원 세력이었던 루스벨트 대통령마저 처칠은 매일 100가지의 아이디어를 낸다. 그 중에 쓸모있는 것은 6개 정도뿐이다라고 말했다. 처칠은 엄청나게 정력적이고 엄청나게 귀찮은 독불 장군이었던 것이다. 처칠은 평생 하루 8개의 시가를 피우고 매일 샴페인과 와인을 마셨지만 한 세기에 가까운 긴 삶을 영위했다. 처칠이 1965년 1월 21일 91세로 타계하자 영국의 노동계는 그를 애도하는 의미에서 모든 파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국장으로 치러진 그의 장례식에는 군왕은 신하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불문을 깨고 엘리자베스 2세도 참석했다. 처칠은 업적만큼이나 많은 과오도 남겼다. 생애 대부분을 20세기에 살았지만 그는 근본적으로 빅토리아 시대에 태어난 19세기적 인물이자 제국주의자였다. 그는 여성 참정권과 인도 독립을 맹렬하게 반대했고 마하트마 간디를 현자인 척하는 사기꾼으로 매도했다. 일본의 진주만 폭격 이후에도 일본의 군사력을 과소평가해 영국의 아시아 식민지
대부분을 상실하는 오판을 하기도 했다. 이 모든 결함에도 불구하고 21세기의 영국인들에게 처칠은 하나의 신화이다. 비단 영국인뿐만 아니라 전쟁에 나서는 모든 지도자가 처칠이 보여준 비범한 용기와 리더십을 본받으려 한다. 2002년 1월 이라크전을 앞둔 부시 미국 대통령은 연두교서에서 우리는 실패하지도 물러서지도 않을 것이다. 우리는 약해지거나 지치지도 않을 것이다. 라는 처칠의 1941년 2월 연설을 그대로 인용했다. 해로우 스쿨에서 낙제를 거듭하던 키 작은 소년 병정놀이와 역사서에 빠져있던 이 열등생이 히틀러의 무서운 야망에 맞서 전 유럽을 구할 수 있던 이유는 무엇일까? 핵심은 참전인 불확실한 동맹국을 믿고 나치스에 맞서 싸울 용기가 있느냐에 달려 있었다. 당시 영국 정치인 대다수가 누구도 감히 전쟁에 뛰어들 용기를 내지 못했다. 내각에서 탄탄대로를 걸어온 여타 정치가들과 달리 처칠은 젊은 시절부터 성공과 실패를 반복해왔다. 다르다넬스 작전의 실패, 재무장관 시절의 실책, 2번에 걸친 당적 이탈, 1930년대에 겪었던 10여 년간의 야인 생활 등 그의 경력은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극과 극을 달렸고 그 와중에 처칠은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상황은 없다는 용기를 갖게 된 것이 아니었을까 한다. 그에게는 도박사에 가까운 승부사 기질이 있었다. 그리고 진정한 승부사답게 그는 전쟁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맞을 때 마다 주저없이 목숨을 내걸었다. 1944년 6월 연합군이 프랑스 노르망디의 해안에 상륙했을 때는 영국군과 함께 노르망디 땅을 맨 먼저 밟겠다는 처칠의 의지가 너무도 강해서 결국 조지 6세가 친애하는 윈스턴에게로 시작하는 친서를 보내 그의 노르망디행을 만류했을 정도이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처칠은 참다운 남자이자 진짜 군인이었다. 오늘날 자신의 존재가 신화로 부각된 사실을 알게 된다면 처칠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역사학자이기도 했던 그는 아마 자신이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인물이 된 것을 자랑스러워할 것이다. 끝까지 들어주시어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세상의 모든 책을 다 읽어주는 책 속의 달봉이입니다.